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경제 해설을 맡은 박봄입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 푸느라고 진짜 애쓰셨고요. 경제 문제 까다로운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음 이거 너무 아깝다 하는 문제들도 있고 그랬을 텐데 그래도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경제만큼은 진짜 좋은 문제들이 많았고 시중에 또 경제가 선택자가 많지 않아서 문제집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또 기출 문제들을 열심히 풀어본 학생들에게는 그래도 기대할 만한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1번 문제부터 풀이해 볼 거고요. 1, 2, 3번, 4번, 5번까지 해서 늘 나왔던 주제들인데 약간 까다롭고 그런 것들도 있긴. 근데 1번 문제는 반드시 꼭 맞춰야 될 문제들인데 그동안 조금 다르게 화폐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민간 경제 부분, 경제 순환에서 화폐의 흐름으로 나왔고요. 민간 경제 순환이니까 기업이 되겠죠. A, B는 각각 가계 기업이 될 텐데 자 여기 생산물 시장에서 화폐가 A로 들어가고 있고요. B가 생산물 시장에 화폐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 생산물이 B로 가니까 반작용으로 실물이 가니까 화폐가 가겠죠. 따라서 B가 가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산물을 제공하고 화폐를 받으니까 A가 기업이 되겠죠. 그러면 가시장은 어떤 시장이 되는 거야? 생산 요소 시장이 되지. 그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A는 기업인데 효용국대화라고 하면 안 되지? 이윤국대화고요. A는 가시장의 생산 요소의 수요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에요. 쉽게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B는 가계니까 생산활동의 주체는 기업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물류회사의 화물차 구입비. 물류회사가 화물차를 구입하는 건 생산 요소를 구입한 겁니다. 따라서 여기 기억, 생산물 시장의 화폐의 흐름으로 나타나면 안 되죠. 틀렸고요. 백화점의 의류 판매 수입은요. 여기서 여기 의류, 생산물이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니은에 해당된다는 거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체제 안 나오면 섭섭한 거고 또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이고 A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에서는 사유재산권을 토대로 해서 시장 가격기구를 통해서 다 나왔네요. 따라서 A는 시장경제체제가 되고요. B를 채택하고 있는 을국에서는 토지에 대한 국가 소유권을 토대로 해서 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계획경제체제가 B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A에서는 경제문제 해결에 있어서 효율성을 강조하죠. 형평성보다 반대로 썼으니까 틀렸고요. 보이지 않는 손, 시장 가격기구입니다. 어디에서? A에서 중시합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B에서는 그렇지 정부의 명령에 따라 결정한다. 계획과 통제에 따라서다. 3번 바로 정답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희소성에 따른 경제 문제는 어느 사회에서나 발생하죠. 따라서 이거 틀린 내용이고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이윤 추구는 시장 경제의 특징이지. 그렇지? 그래서 모두라고 했으니까 역시 틀렸습니다. 3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3번 문제 이것도 역시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업을 실시한 목적이에요. 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에 대해서 소비자는요. 생산자와 달리 화장품 제조에 투입되는 원료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생산자가 알고 있는데 반해서 소비자가 갖고 있는 정보는 달라. 그래서 성분 표시제를 한대. 뭐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지. 정보의 비대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답 쉽게 1번. 찾을 수 있고요. 여기 부정적 외부 효과 개선이라든가 독과점 기업, 기업가 정신, 경제적 유인 그런 거 안 나왔습니다. 정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그림의 나는 XZ 시장의 균형점 2의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뭐냐면 가점으로의 이동은 공급만 변동한 경우래요. 다시 말하면 수요선이 이렇게 있으면 공급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갔으면 공급 감소에 의해서 이렇게 갔겠지. 그치? 그래서 공급만 변동한 경우 공급 감소에 따라서 갔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나를 보면 이 나점으로 이동한 거는 수요가 변동한 경우에만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요가 변동한 경우 따라서 수요가 증가해야 되는데 그럼 공급선이 여러분 어때야 돼요? 공급은 그대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공급선이 어떻다? 수직인,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임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곡선은 이와 같이 수직의 공급곡선임을 여러분이 판단하셔야지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점의 이동은 어떤 거지? 공급이 감소한 거.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공급 감소에 따라서 공급의 변동만으로 가점의 이동이니까 공급 감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요, 수요 증가. 그렇지, 나는 수요 증가에 따라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풀어볼게요. 1번. XJ의 가격과 공급량이 양의 관계요? 아니지.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공급량 아니지. 그치? 네.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XJ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증가는 선호도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가능 공급 감소 요인이어야 돼.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연재해로 인해 생산시설이 파손되면 그렇지 이렇게 옮겨지겠지.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3번 하시면 됩니다. 소득 감소하면요. 수요 감소합니다. 이거 수요 증가해야 되거든, 나는. 그래서 틀렸고요. XJ와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가 가격이 하락하면 XJ의 수요는 감소하지. 왜냐면 대체주 사면 되니까. 수요 감소, 이거 수요 증가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봐보시면 첫 번째 줄에 힌트가 쫙 있어요. 중요한 첫 번째 줄이지. X시장에서 외부 효과가 나타나는데 사적 편익 이외에 XJ 한 개당 1만 원의 편익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대. 다시 말하면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겁니다.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커. 그러면 더 많이 생산돼야 되는데 너무 적게 생산돼서 이거 뭐예요? 외부 경제입니다. 즉 과소. 근데 편익이야. 그러니까 소비 측면에서 소비 측면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여기 지금 표는요. XJ의 공급 곡선과 사회적 편익을 반영한 수요 곡선상에 있는 점들의 일부를 나타내주고 있대요. 그래서 소비 측면에서 외부 효과가 나타나는데 사적 편익보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여기 보여주고 있으니까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 따라서 외부 경제다 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이거 그래프로 그려보면 더 명확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5, 6, 7, 8, 9, 10 5, 6, 7, 8, 9, 10 이렇게 하고 그랬을 때 공급량이 뭐 40, 50, 60, 70 뭐 이렇게 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뭐 쭉 이렇게 간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급곡선이고요. 지금 여기는 사회적 편익의 반영된 수요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편익이 반영된 수요량을 보니까 5만 원일 때는 7, 8, 9, 9. 여기 9. 그 다음에 여기 뭐 8, 여기 7. 7만 원일 때 70개죠. 7만 원일 때 70개.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반영된 거. 그래서 이게 수요선인데 사회적 편익이 반영된 수요선인 거지.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사적 편익 이외에 XJ 한 개당 1만 원의 추가적 편익이 발생한 지금 이 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에 따라서 보면 사적 편익선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가격 수준에서 만 원씩 내려주면 되는 거지. 그쵸? 7만 원에서 70개가 아니라 7만 원일 때 7만 원일 때 70개가 아니라 6만 원일 때 70개인 거지. 그래서 사회적 편익은 만 원만큼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사적 편익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안 그리셔도 여기다가 사적 편익선을 반영한 수요량을 해보면 7만 원일 때 70개가 아니라 얼마? 60개. 봐봐. 7만 원일 때 70개가 아니라 6만 원일 때 70개. 6만 원일 때 70개. 여기 다시 6만 원일 때 70개. 그래서 여기는요 60개, 50개, 40개, 30개. 여기는 80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균형 거래량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장 공급량하고 사적 편익을 반영한 수요선 하고 여기서 만나는 곳이지. 그래서 60 만나서 7만 원에 60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60개고 여기 7만 원. 여기 딱 만난 거야, 여기야. 그래서 원래는 지금 이게 뭐야? 너무 적게
소비돼서. 그래서 얼마큼씩 이렇게 만 원씩, 그쵸? 만 원씩 보조금을 주면 사회적 편의성까지 가게 되는 거지. 그치? 그거야. 이걸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X제의 사례로 소비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발생하는 제품을 들 수 있다. 아니요, 이건 좋은데 너무 적어서인 거야. 따라서 이건 외부 경제이기 때문에 이거 틀렸고요. 두 번째,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10개 적어요? 아니, 사회적 최적 거래량은 어디예요? 사회적 편익선하고 시장 공급량하고 만나는 데입니다. 따라서 봐요. 여기 7만 원일 때는 사회적 편익선에서 이게 더 많고요. 8만 원일 때는 얘가 더 많아. 따라서 이 사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게 얼마냐면 여기서 보면 65개입니다. 65개. 그래서 7만 5천 원 65개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시장 현재 거래량 60이 사회적, 이게 직선이니까 사회적 최적 거래량 65개보다 5개가 적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가볼게요. 판매 수입은 420이다. 그렇죠. 왜? 사적 편익선하고 만나는 데서 7만 원에 60개. 그러니까 판매 수입은 가격 곱하기 수량 420만 원. 맞죠? 그 다음에 리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소비자에게 개당 한 개씩 일정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사회적 최적 거래량을 달성한 경우에 얼만큼씩 줘야 돼요? 그렇죠? 만 원씩 줘야 되는 거지. 그치? 만 원씩. 만 원씩 줘야 됩니다. 그럼 몇 개? 65개가 거래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65개. 65개가 거래되고 1만 원씩 보조금을 주니까 보조금 총액은 얼마가 돼요? 65만 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디귿 리을 해서 여러분 5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이 사적 편익선, 사회적 편익선 또는 사적 비용선, 사회적 비용선 하는 외부 효과와 관련된 문제는 진짜 많이 출제되어 왔고 다양한 형태로 되지만 많이 풀어보면 어떤 형식으로 나와도 여러분이 다 풀 수 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밑줄친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 갑국과 외국은 서로 다른 통화를 사용하고 있고요. 국제거래는 미국 달러로. 자, 이거는 이 환율 변동과 관련된 것은 진짜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이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야 촥촥 풀이할 수 있습니다. 각국의 인공지능, 전기, 자동차 등 첨단 산업에 해외 투자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 해외 투자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요. 달러가 들어오고 있는 거지. 달러의 뭐지? 공급 증가입니다. 그래서 이 환율, 각국 통화와 미국 달러의 환율이 변동하고 있어. 달러의 공급이 늘어났어요. 달러가 많아. 그럼 달러 가격 어떻게 돼? 그렇지, 떨어지지. 이가 많아지니까. 따라서 환율 하락입니다. 이거 갑국이라고 돼 있지만 우리나라로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외우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환율 하락 상황. 한편 울국은 이상기후로 곡물 생산이 감소하자 해외로부터 곡물을 대량 수입하고 있어요. 그러면 달러로 지불해야 되지. 그래서 돈이 나가요. 지급하는 걸 뭐라고 해? 달러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수요 공급 곡선 그려봐도 되지.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지? 가격이 올라가지. 여기서는 달러 가격. 따라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환율이 올라갑니다. 환율이 상승하게 되지. 그런데 지금 리을 어떻게 표시했냐면 통화 가치로 표시했습니다. 달러하고 우리 돈에 이렇게 봐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 돈의 가치 떨어지는 거잖아. 1달러에 1,000원에서 1달러 2,000원 줘야지 1달러로 바꿔주니까 우리 돈 가치 떨어지는 거죠. 여기 을국이니까 을국의 달러 대비 을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에서 시간 잡아먹으면 절대로 안 되겠지. 1번. 기억은 외환시장에서 달러와 공급 증가 요인입니다. 틀렸고요. 니은은 각국 기업의 미국 달러화 표시 외채 상환 부담, 환율 하락했으니까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500원이야. 500원만 준비해도 되잖아. 감소 요인 맞고 정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귿은 울국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수요 증가입니다. 틀렸죠? 틀렸고요. 리을은 미국 달러화 대비 울국 통화가치 하락이라니까 틀렸습니다. 이런 상황, 환율 상승해. 그러면 울국 사람들 미국 여행 갈 때 돈 많이 준비해야 되지. 그치? 경비 부담 증가 요인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정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아주 재밌는 좋은 문제입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정부는 시장 균형에서 거래되고 있는 X제 시장의 실효성 있는 가격 규제 정책 가 또는 나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표는 가격 규제 정책 시행 이전과 가격 규제 정책 가 또는 나를 시행할 경우 X제 판매 수입과 X제 시장 거래량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단 X제는 수요와 공급 법칙 따르고 있고요. 수요와 공급 법칙, 공급 곡선 다 직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변동은 없고 되어 있어요. 이제 정책 시행 이전이에요. 이전에 보니까 판매 수입이 4,500원이야. 그런데 이게 시장 거래량 Q지. 판매 수입이 여러분 어떻게 구해? P 곱하기 Q잖아. 그럼 우리 P를 알 수가 있겠네. 얼마야? 얼마가 돼야 돼? 왜 갑자기 500원? 아니 500원. 아니 300원. 300원. 네. 300원 곱하기 15 하면 이거 되니까. 그래서 이게 균형 가격이었다는 거야. 자, 한번 여기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300원일 때 15개다. 이거지, 이거. 그래서 여기가 P, 여기 Q, 이렇게. 됐죠? 그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 정책을 시행했더니 4,800원이 됐어요. 12개 팔았어. 그럼 가격이 얼마야? 그렇지, 400원이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가격이 400원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알겠네. 가 정책은 뭐지? 지금 균형 가격보다 가격을 높여준 겁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해요? 최저 가격제. 현재 가격이 너무 낮아서 그거보다 높게, 그치, 가격 하한선을 설정한 겁니다. 이렇게 한 상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시행하니까 2,000원 됐대. 10개야. 그럼 얼마야 가격이? 그렇지, 200원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200원. 여기 200원이야. 균형 가격보다 낮게. 무슨 가격이야? 그렇지, 최고 가격 되겠습니다. 최고 가격 뭐야? 현재 이 가격이 너무 높아서 그보다 낮게 설정한 겁니다. 알아두셔야 되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최고 가격, 얘가 최고 가격제, 얘가 최저 가격제. 자, 얘는 가격을 높인 거고요, 얘는 낮춘 거야. 그러니까 얘 누가 좋아해? 소비자가 좋아하지. 이거 누가 좋아해? 생산자가 좋아하지. 공급자가 좋아하죠. 그쵸? 자, 그러면 자, 여기 최고 가격제 시행했어. 200원으로. 그래서 소비자가 막 소비가 늘어나겠지. 그러나 어때? 아무리 많이 사려고 해도 이 10개 어디 선에서? 공급되는 선에서만 거래되는 거죠. 그쵸? 따라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공급량입니다. 이걸 판단하시면 금방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300원일 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15개였는데 200원일 때 몇 개가 된 거예요? 10개가 된 겁니다. 10개. 이렇게. 됐지? 그럼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100원일 때는 얼마겠어? 100원일 때는 5개겠지. 그리고 0.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쭉 이렇게. 이게 공급 곡선. 이렇게 알 수 있어야지. 이게 공급량이다. 공급량 수준에서 결정이 됐을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반대겠죠. 그쵸? 최저 가격제입니다. 아무리 가격을 높여줘도 그래서 공급자는 많이 팔려고 하겠지. 그러나 어디 수준에서 되겠어요? 여기는 얼마겠는데? 22구 그러겠다. 그치? 그렇죠? 그러나 어디 수준에서? 그치, 수요선하고 만나는 수준에서. 그러면 이게 수요량이라는 겁니다. 이게 12가 뭐야? 수요량입니다. 그러면 12 어디? 여기다 12 이렇게. 이거 12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가격이 100원 오를 때 100원 오르면 3개 줄어듭니다. 그쵸? 그럼 100원 떨어지면 3개 늘어나겠네. 이렇게 뭐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치? 다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이제 다 분석했습니다. 1번, 가격이 100원일 때 수요량은 몇 개일까요? 좀 맞춰봅시다. 100원일 때. 자, 여기 100원에 3개씩 늘어나는 겁니다. 그쵸? 100원 떨어지면 3개 늘어났죠. 그쵸? 100원 떨어지면 여기 18개 되겠죠. 그쵸? 여기 18개입니다. 그 다음에 100원 되면 얼마 되겠어? 21개 되겠지. 3개씩 늘어요. 직선이다 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수요량은 21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틀렸고요.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가는 최저 가격제. 가격 높여줬으니까 생산자 좋으라고 했던 것이고, 가를 시행할 경우 소비자 잉여는 가를 시행할 경우 가 이거죠. 소비자 잉여 어디예요? 그렇죠. 여기 이 가격 거래되는 곳 여기 12까지만, 그리고 이 영역 이게 소비자 잉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쭉 만나는데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여러분 계산해 주시면 여기 800입니다. 그럼 여기 계산해 보시면 400분의 12 삼각형이니까 나누기 2.
400 곱하기 400분의 400 곱하기 12 나누기 2 하면 얼마가 나오냐? 2400 하고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하시면 되죠. 나를 시행할 경우에 시장 가격은 300원이에요? 아니죠, 이거죠. 틀렸죠. 나를 시행할 경우에 초과 수요, 몇 개의 초과 수요 발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시행할 경우, 자, 나를 시행할 경우 여기 공급량이 얼마? 10. 그쵸? 200원일 때 수요량은 몇 개예요? 여기요. 18입니다. 18. 그쵸? 따라서 여기 수요량 200원일 때 초과 수요량이 몇 개야? 8개. 8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정답은 3번. 괜찮죠? 스스로 그려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하고 D는 요구불 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이거 각각의 금융상품의 특징 모르면 절대 못 푸는 문제지. 금융상품 A, D, 상품 A, D로 구성된 흰 분필 좀 가져오겠습니다. A, D로 구성된 투자 포트폴리오의 조성 전후의 상품별 금액입니다. 금액. 그래서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만 원. 그래서 전체 100만 원이네. 그래서 뭐 퍼센트로 해도 10%, 30% 뭐 그러네요. 저 여기도 쭉 했더니 100만 원이네. 그래서 뭐 읽어도 되고 퍼센트로 읽어도 되겠네요. 그래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여러분 어떤 거예요? 요구불 예금이죠. 예, 요구하면 지불하는 거. 이거의 비율은 변함이 없고 여기만 변함이 없네. 그러니까 A가 뭐가 돼? 요구불. 하시면 되고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은 뭐죠? 이거 주식 빼고 나머지 3개잖아. 주식 빼고 나머지 3개지. 그치? 이자 수익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의 비율은 80%가 되었으면 80%? 여기 변화, 여기 조정 전후의 상품, 조정 후다. 80%가 됐대. 그럼 여기 이렇게네. 80%죠. 그럼 요 나머지 하나. 얘는 이자 수익 기대할 수 없는 거 D가 주식.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 시세 차익 기대할 수 있는 건 주식하고 채권의 공통점입니다. 그거 2개의 비율만 높아졌대. 주식 높아졌고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채권이잖아. 채권은 시세 차익 기대할 수 있는 거고 비율 높아졌으니까 얘만 비율 높아졌네. 얘는 낮아졌으니까. 따라서 얘가 정기예금. 얘가 채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1번. A는 유동성, 황금성.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이 D가 안전성이 높아요. 틀렸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만기가 있는 상품의 총액은 커졌다. 만기가 있는 상품 뭐예요? 만기가 있는 거. 정기예금하고 채권이잖아. 얘 만기가 있잖아요. 총액 80에서 70인데 안 커졌는데 틀렸습니다. 배당 수익 기대할 수 있는 건 주식이죠. 총액이 커졌다. 정답은 4번. 예금자 보호제도가 적용되는 상품의 총액. 예금자 보호제도 적용되는 거 얘는 2개죠. 40에서 25로 변화가 있는데요. 그렇지. 4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비교 우위 문제지. 그치? 이거 문제 진짜 많이 풀어보면요. 어떤 유형으로 진짜 많이 풀어봐야 돼. 우리 수학이랑 그렇게 하잖아. 이거 나오는 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짜 많이 풀어보시면 얘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표는 노동만을 생산 요소로 하여 직선인 생산 가능 곡선에서 X제와 Y제를 생산하는 갑국과 을국의 교역 전에 X제와 Y제, 갑국은 50, 15, 을국은 40, 60 뭐 이렇게 하고 있었대. 그래서 갑국의 X제 최대 생산 가능량은 해볼게요. 여기가 X제, Y제 해볼게요. 갑국이 X제 최대 생산 가능량은 90개래. 90개. 그래서 이거 갑국 이렇게 쓸게요. 갑국이 되고 그 다음에 80이다. 80. 뭐를 80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을국의 Y제 최대 생산 가능량은 90. 을국이. 이것만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양국 모두 비교 우위가 있는 제화만을 생산하여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하는 교환 비율에 따라 교역을 하게 되고요. 단 교역은 거래 비용 없이 양국 간에만 이루어지고 여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노동량이 동일한 상황이야.
동일한 상황이야. 이거 그러면 절대 우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자,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자, 보면 갑국은 x제를 최대 80개를 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현재 x제 50개, y제 15개 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80개에서 x제 50개, x제 50개를 하느라고 30개를 포기했죠. 그러느라고 y제를 15개 할 수 있었던 거잖아. 그럼 이 점입니다. 지금 이 점에서 x제 50개, y제 15개. 이렇게. 따라서 생산 가능 곡선을 추론할 수 있는 거죠. 봐요. 30개 포기하면 15개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따라서 x제 하나 생산의 기회비용은 y제 몇 개야? 2분의 1개야. 30개 포기하면 15개 얻어지는 거니까. 되죠? 그쵸? 그렇다면 여기 80개면 여기 몇 개야? 그치? 여기 중간쯤에 이렇게 와야 되겠다. 아이고, 이게 안 맞네. 이렇게 해서 여기 40. 그래서 뭐 여기 30개, 15개. 이렇게 할게요. 그렇죠? 네. 그래서 y제는 최대 40개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30개 포기하면 15개 갑니다. 그러면 80개 포기하면 40개 되는 거니까. 그래서 x제 하나의 기회비용은 y제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야. 됐지? 그쵸? 그러면 반대로 y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x제 2개 역수로 써주면 되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이게 갑국의 상황. 자, 을국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은요, x제 40개, y제 60개 써. 그럼 y제 60개 하려면 y제 몇 개를 포기해? 30개를 포기하니까. 그죠? 30개를 포기하니까 뭐 이 정도에 40개를 할 수 있었던 거지. 40개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 점에서 x제 40개, y제 60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봐. 30개를 포기하면 40개를 할 수 있어. 그러면 90개를 포기하면 몇 개 할 수 있을까? 그렇지, 120개 할 수 있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게 오케이, 연결. 120개. 좋아. 그냥 이렇게 오자. 여기 120개. x제. 됐죠? 봐요. 30개 포기하면 40개 할 수 있다. 그러면 90개 포기하면 3배, 120개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y제 한 개의 생산의 기회비용은 x제 몇 개예요? 3분의 4 됩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 여기는 을국. x제 한 개의 생산의 기회비용은 y제 120분의 90, 4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정말 자연스럽게 쓰는 거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숫자에 안 맞춰 이상하게 이렇게 더 이쁘게 그려져야 되는데 즉석에서 그리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누가 작아? y제 2분의 1이고 y제 4분의 3이야. 그렇지, 갑. 따라서 갑국이 무엇을 생산해요? x제를 특화합니다. x제 몇 개? 80개. 그 다음에 둘 중에서 누가 더 기회비용이 작아요? 그렇죠, 여기가 다 작아요. 따라서 을국이 y제를 특화합니다. y제 몇 개? 90개. 그래서 서로 이익이 되는 범위 내에서 교환하게 되는 거지. 다 한 거야, 이게. 거의 다 한 거야. 하나만 더 할 수 있어. 뭐? 그렇지. 봐봐. 앞에서 봤던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노동량이 동일하다라고 했어. 동일한 노동력을 뭐 100명이면 100명, 50명씩 데리고 x제도, y제도 누가 더 잘해? 그렇지, 을국이 더 잘해. 따라서 을국이 x제, y제 두 개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고요. 그러면 을국이 다 해? 아니라고.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를 특화해서 교환하면 이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을국은 x제 60개하고 을국 x제 60개. x제 60개예요. 60개를 포기합니다. 그럼 몇 개를 얻을 수 있어? 절반. 90개의 절반, 45개 할 수 있지. 그치? 따라서 y제 50개는 안 됩니다. 생산 가능 곡선 바깥점이야. 이해돼? 그치? 두 번째, x제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은 을국이 각국의 1.5배이다. 자, 봐봐. 두 국가가 가진 노동량이 같은 상황에서 을국은 120개, 얘는 80개. 을국이 훨씬 잘하지. 그치? 하나 생산하는데 노동량이 더 적게 들어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역 후 각국이 x제로 표시한 y제 한 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자, 각국은요 x제 비교 우위제합니다. 비교 우위제가 교역 후에 소비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거지. y제는요 비교 열이제화합니다. 따라서 감소하는 거지. 이것도 공식처럼 외워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x제와 y제의 교환 비율이 5대 3이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5대 3을 하면 이게 x제하고 y제인데 여기를 1 이거 나눠주면 한 1.6 정도 되는 것 같아. x제 1.6에 y제 하나.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이 뭐를 하고 있어요? 을국이 y제를 특화하고 있어. 그러면 을국이 특화할 때 이런단 말이야. 을국이 y제를 생산하는데 x제 몇 개? 3분의 4개. x제 3분의 4개 포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보다 좀 많이 줘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갑국은 x제 2개랑 교환하고 있으니까 이거보단 적게 줄 거야. 그래야 이 사이에서 교역 조건이 결정되어야지만 서로에게 이득이니까 이 사이야. 그럼 봐. 이게 x제 1.6개에다 y제 하나. 이 사이 안에 들어가잖아. 네, 여기 산하는 게 상해보세요. 이 사이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에요. 따라서 틀렸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이 21로 변동하여도 갑국의 비교 우위를 가지는 제한은 변화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21이래. 그러면 여러분 여기 어떻게 되냐면 50, 21이에요. 자, 원래 80이야. 50개를 하기 위해서 30개를 포기합니다. 30개를 포기하면 21개를 가져올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기회비용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개하고 21 하면 10분의 7입니다. 10분의 7. 네. 그래서 x제 하나 30개 포기하면 21개 얻을 수 있어. 하나 포기하면 10분의 7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쵸? 30개 포기하면 21개 얻고 하나 포기하면 0.7개 얻는 거지. 그치? 이거야. 자, 그럼 기회비용이 이렇게 변했어. y제 0.7, y제 4분의 3. 둘 중에서 계산해보면 얘가 더 역시나 작습니다. 얘가 더 작아. 그러니까 이렇게 변해도 갑국의 비교 우위 제한은 여전히 x제라는 거야. 이해되지? 그치? 기회비용이 적은 제한을 특화하는 거니까 4분의 3하고 10분의 7 중에 얘가 더 작으니까. 정답은 5번. 5번. 잘했습니다.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까다로웠을 수 있어요. 예, 좀 까다로웠을 수 있어. 이게 편익하고 이제 기회비용 계산에서 순편익 계산에서 합리적 선택하는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까다로운 이유는 이제 뭐 편익의 숫자 하나만 빈칸으로 되어 있어도 어려운데 빈칸이 이렇게 많고 또 다른 이제 만약에 이렇다면이라고 하는 조건도 있어서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시간에 열려 둘 중 하나만 관람할 수 있는 아이돌 공연하고 뮤지컬 공연이 있어요. 갑과 을이 공연 관람으로부터 얻는 편익과 공연표 가격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고요. 갑은 뮤지컬 공연을 선택해서 표를 구입하였다. 을은 아이돌 공연표를 무료로 선물 받았다. 일단 쭉 다 해볼 거고요. 쭉 갑과 을은 편익과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한 거래. 그리고 모든 공연표는 환불이 불가능하대. 네, 이거 조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갑부터 한번 해볼게요. 갑은 아이돌 공연하고 쓸게요. 뮤지컬. 그래서 고민하다가 얘를 선택한 거지. 얘를 선택한 거죠. 이거 합리적 선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했는데, 자, 편익하고 뭐지? 기회비용.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하고 암묵적 비용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렇죠? 갑의 편익은 아이돌 이거 그 다음에 뮤지컬 공연은 9. 그 다음에 가격은 아이돌 공연은 다. 이게 빈칸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뮤지컬 공연은 8입니다. 8. 됐죠? 그쵸? 그래서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뮤지컬 공연의 암묵적 비용, 뮤지컬 공연 하느라고 놓친 거. 그렇지? 요 차이지. 그치? 그쵸? 여기가 가에서 다를 뺀 값. 왜냐하면 아이돌 공연의 암묵적 비용은 어떻게 돼? 9만큼 기쁜데 8만큼 돈을 들였어. 그러니까 얼마? 1만큼을 놓치는 거였거든. 이게 1이거든. 됐죠? 그러면 자 얘가 뮤지컬 공연을 선택했다는 건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9에서 요거만큼 9에서 8 더하기 가 빼기 나를 한 것이 플러스 값이 나왔다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쵸? 그렇다면 가에서 다를 뺀 값이 어때?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여기가 9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합친 값이 9보다 작은 값이어야 플러스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 조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가에서 다를 뺀 값은 1보다 작다라고 하는 조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지? 좀 엄청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찾아냈어요. 두 번째, 을도 한번 써볼게. 을은 아이돌 공연하고 뮤지컬 이렇게 있는데 편익,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아이돌 공연의 을의 편익은 10. 그 다음에 뮤지컬 공연의 편익은 나. 그 다음에 표 가격은 여기 다. 그 다음에 표 가격은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예. 그런데 을은 아이돌 공연표를 무료로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명시적 비용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무료로 받았으니까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길 뺀 값, 요게 뭐가 돼요? 암묵적 비용, 여기 1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예. 그래서 공연표를 무료로 받았다만 나와 있어요. 네. 이제 을에게 아이돌 공연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갑은요. 나에게 아이돌 공연표를 5만 원에 팔면 너에게 뮤지컬 공연표를 줄게 라고 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라는 상황이에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가 만약에 13이라고 한다면 니은을 제한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가 만약에 13이래. 왜 13이야? 13이 돼요. 예, 이게 13의 상황에서 한번 볼게요. 아이돌 공연표를 5만 원에 팔면 그러면 아이돌 공연표를 명시적 비용 얼마에 사오는 거예요? 그렇지, 5만 원에 사오는 거지. 그렇지? 여기 5만 원에 사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쵸, 5만 원에 사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조건 뭐가 있냐면 모든 공연표는 환불이 불가능한 상황. 얘 이미 여기 8만 원 주고 뮤지컬 공연표 사놓은 상황이야. 사놓은 상황에서 아이돌 공연표가 얘가 있네? 우리 있네? 그러면서 너 5만 원 줄 테니까 아이돌 공연표 주면 뮤지컬 공연표 그냥 줄게 이렇게 한 거야. 그럼 봐. 13만큼 기쁜다고 한다면 가가 13이라고 한다면 여기 다는 얼마? 5가 나간 거죠. 5를 줬으니까. 그럼 포기한 건 얼마예요? 이제 이거 파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이미 지출한 거니까. 얼마를 포기한 거냐면 9에서 이건 이제 0이 됩니다. 그래서 암묵적 비용이 9가 되는 거야.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자, 암묵적 비용, 명시적 비용하고 암묵적 비용을 합한 게 얼마가 돼? 14야. 편익은 얼마지? 가가 13이라면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값이 음의 값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제한을 할 이유가 없지. 그치? 그래서 이 제한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 제한을 하면 가가 얼마 이상 돼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자, 조건 두 번째. 일단 가에서 다를 뺀 값은 1보다 작다라고 하는 조건을 하나를 아까 첫 번째 찾아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이 조건을 하려면 가가 얼마? 여기 14보다 큰 값이어야 된다. 가가 14보다 큰 값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이게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니은 가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나가 4라면 이라고 되어 있어. 나가 4야. 나가 여기가 4야. 여기 4인 상황입니다. 4라고 한다면 을은 니은을 받아들일 것이다. 자, 여기가 4야. 편익이 4인 상황에서 갑은 나에게 아이돌 공연표를 5만 원에 팔면 그러면 아이돌 공연표를 팔면 뮤지컬 공연표를 준다고 했고 뮤지컬 보러 가는 거죠. 그쵸? 그러면 뮤지컬 보러 갔을 때 편익이 4고요. 5만 원이 생겼으니까 5만 원만큼 편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쵸? 예,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게 편익이고요. 암묵적 비용, 명시적 비용은 어때? 뮤지컬 공연표 공짜로 주니까 이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은 얼마예요? 그쵸? 10에서 0을 뺀 거. 이거 놓치는 거예요. 10이지. 그럼 봐봐. 편익은 얼마? 9. 암묵적 비용은 얼마? 10. 따라서 순편익은 어때? 음의 값. 이거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지. 순편익이 음의 값이니까. 따라서 틀렸다. 되셨나요? 자,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판단했을 때 뭐가 나왔어요? 가에서 다를 뺀 값이 1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쵸? 뮤지컬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리고 가는 14보다 큰 값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찾아냈습니다. 따라서 다는 12가 될 수 있어? 없지. 그치? 왜? 가가 14보다 큰 값이야. 가에서 다를 뺀 게 1보다 작아야 돼. 그럼 10이면 안 되잖아. 틀렸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정답은 1번 기억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는 A기업의 X제 생산에 필요한 노동과 Y제 투입량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X제 한 개의 가격, 여기 P고요. 그 다음에 여기 Q 있습니다. 그러면 총수입 구할 수 있지. 총수입 P 곱하기 Q니까. 그래서 총수입 바로 여기다 써주자고. 총수입 10, 20, 30, 40, 50, 60 이러면 되지. 그치? 노동 한 단위당 임금이 2만 원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X제 하나를 생산하는데 노동하고 Y제가 재료인가 봐. 이게 들어가는 건가 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해서 총 비용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런데 노동 두 단위가 들어가는데 한 단위당 2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4 써줄 거고요. 여기 8, 12, 16, 20, 24 써주면 되지? 그치? 색깔을 좀 달리 할 거. 그 다음에 Y제 한 단위당 가격은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런데 X제 생산량이 한 개일 때 여기 있어요. 10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있고 해서 여기 이윤 총수입에서 여기 총비용을 뺀 거 해서 이윤이 얼마래? 이윤이 4래. 네. 그럼 여기 얼마예요? 2여야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Y제 한 단위당 가격이 얼마? 1만 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죠. 그쵸? 따라 그냥 4, 7, 11, 이거 다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더한 게 총비용, 이렇게 총비용. 그렇죠. 그래서 총수입에서 여기 총비용을 뺀 거를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4, 8, 11, 15, 16, 15인가? 네, 15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맞나? 4, 8, 11, 13이다. 13. 13이죠? 네, 13. 다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면요. 가는 얼마다? 1만 원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X제 한 개당 생산 비용은 생산량이 5개일 때, 생산량이 5개일 때 생산 비용 얼마예요? 34예요. 5개 전체가 34고 2개일 땐 얼마냐면 2개일 때 10이야. 10이야. 한 개당이니까 한 개당 얼마야? 한 개당 생산 비용. 이때는 얼마냐면 6이고요. 그쵸? 예. 2개에 12이니까. 5개에 34면요. 6은 6을 넘네. 그치? 따라서 5개일 때가 2개일 때보다 크다. 맞습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D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서 16이다. 16만 원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노동 한 단위당 임금이 3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여기가 4가 아니라 얼마겠어요? 2, 3은 6이 되겠고. 그쵸? 4, 3, 12, 6, 3, 18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쭉 해보시면 마찬가지로 이윤 국대하 여기 5개 지점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산수니까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해서 여러분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가겠습니다. 표는 각국의 연도별 전년 대비 명목 GDP 증가율하고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명목 GDP 증가율 나와 있는 거고 경제 성장률이 뭐야? 실질 GDP 증가율이잖아. 실질 GDP 증가율. 그래서 명목 GDP 증가율하고 실질 GDP 증가율이 다 나와 있는 거잖아. 그렇죠? 네. 이거 뭐 쓸 필요도 사실은 없는데, 자, 해보자면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이 GDP 디플레이터. 여기 이제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2019년이 기준연도래요. 2020, 2021, 2022 이렇게 되는데 자, 기준연도 2019년이니까 기준연도에는 실질 GDP하고 명목 GDP가 같으니까 GDP 디플레이터가 100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여기도 10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00. 자, 그러면 명목 GDP 증가율이 0이니까 여기 100이에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5야. 그러니까 여기 95지. 그치? 그러면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 하는 여기가 어때요? 100보다 큰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계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예. 그쵸? 그런데 여기 이렇게 해서 명목 GDP가 더 큰 값이야. 실질 GDP분의 명목 GDP. 큰 값인데 이때 대비 이때 1% 오르고요. 이때 대비 이때 1%씩 오고 똑같이 올랐어요. 똑같이 올랐어. 따라서 이거 그대로 유지되죠. 100보다 큰 값. 예, 그리고 여긴 같죠. 여기 101이 되겠고 여기 조금 95.95인가 뭐 이렇게 되죠. 그래도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런데 2022년은
이 명목 GDP는 5% 오르고 얘가 더 많이 오른 거예요. 얘 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더 커졌지. 더 커졌지. 그치? 따라서 100보다 큰데 여기보다 더 큰 값.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거 산수에서 구해낼 수도 있는데 꼭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GDP 디플레이터는 100보다 커. 왜? 명목 GDP가 크니까. 틀렸고요. 2021년에 실질 GDP보다 명목 GDP가 더 큽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020년의 물가 수준은 이때 100인데 100보다 큰 값이니까 물가가 오른 거죠. 그쵸? 틀렸습니다. 2022년의 경제 규모 실질 GDP로 찾는 겁니다. 예. 그래서 100에서 5% 떨어져서 95고요. 여기서 1% 올라서 95.95 막 이래요. 여기서 4% 올라도 100이 안 됩니다. 따라서 여기보다 2022년이 작습니다. 네. 그 다음에 5번. 2022년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 2022년 물가 상승률. 여기 100보다 큰 값인데 여기보다 여기가 더 크니까 물가가 상승했어요. 왜 2021년보다 크다. 왜냐면 여기랑 여기 같은 값이니까 물가 상승, 물가 오르지 않았어. 근데 여기는 올랐으니까 2022년에 물가 상승률이 큰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이거 처음 푸는 학생들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자꾸 풀면 그냥 이렇게 놓고도 그냥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공식의 범위 내에서 계속 출제가 됩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고, 그렇지. 예, 이거 통화정책, 그 다음에 재정정책, 경제안정화정책 계속 나오는데 어렵지 않게 항상 나옵니다. 점수 다 맞았다. 이거 다 서술된 내용이 다 맞았다라고 나와 있고요. 각국 정부는 최근 실업자 증가, 경기가 침체된 상황인 거야. 그래서 정부 지출을 확대 재정정책을 쓴 거죠. 왜? 경기를 부양하려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을국중앙은행은 목표 수준을 크게 웃도는 물가 오름, 물가가 막 오르고 있어. 경기가 뭐 한 거야? 과열된 거야.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그렇지, 긴축 통화정책을 쓴 거죠. 긴축 통화정책.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기억은요, 기억은 과열된 경기. 아니야. 침체된 경기야. 침체된 경기. 틀렸어요. 부양하려고 하는 거야. 니은의 개선 방안으로 지급, 물가가 올라가지고 통화량이 많은데 지급 준비를 인하하면 더 돈을 풀어주는 거예요.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니은의 개선 방안으로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각 확대. 국공채를 매각하면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공채를 매각 팔아요. 그럼 돈을 빨아들이는 거지. 맞지? 여기. 과열돼서 긴축 통화정책 쓰는 거니까 통화량 흡수해야 되니까 3번 정답입니다. 4번. 기업과 기업하고 디귿은 모두 총수요. 얘가 경기 침체기의 총수요 증대 정책이고요. 얘는 총수요 줄이는 정책입니다. 틀렸습니다. 가가 뭐야? 여기까지. 긴축 통화 정책이에요. 재정이라고 썼으니까 틀렸어요. 나에는 경기 부양 맞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가볼게요. 이것도 정말 많이 출제된 겁니다. 정말 많이 출제됐던 거. 보겠습니다. 그림은 무역 이전인 T기에 XZ 시장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어. 이제 T기야, T기. 무역 이전.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50달러에 50개 생산하고 있었던 거지. 그치? 이런 상황인데요. T+1기에 각국은 자유무역을 통해서 국제가격 얼마에 XZ를 수입했어. 다시 말하면 수입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재 여기 시장 균형 가격보다 국제가격이 더 싼 거야. 국제가격이 더 싸요. 싸가지고 여기 국제가격. P. 여기가 T+1기. 그래가지고 수입을 한 거죠. 수입을 한 거야. 그리고 이로 인해 국내 생산자 잉여가 T기에 비해서 1,050달러 감소했대요. 그러면 T기의 생산자 잉여가, T기의 생산자 잉여는 얼만데? 생산자 잉여 어떻게 하면 돼요? 가격, 공급 곡선, 그리고 거래량 사이. 요거 생산자 잉여. 이거 계산해 보세요. 얼마예요? 50 곱하기 50 나누기 2. 그래서 T기의 생산자 잉여. 생산자 잉여는 얼마냐면 1250. 그러면 T+1기의 생산자 잉여는 얼마가 되는 거야? 잠깐만.
$1,050 감소했대. T 플러스 원기는. 그러면 생산자 잉여 1,050 빼보세요. 200이 됐다는 거야. 200. 생산자 잉여가. 그럼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요거 200. 200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20. 생산자 몇 개? 20개만 생산하는 거야. 2는 400 나누기 2 하면. 그래서 국제 가격이 얼마다? $20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 그래서 $50에 50, $20에 20. 네. 100에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기울기가 다 1이에요. 따라서 여기가 얼마일까? 8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네.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가격이 $20다라고 하는 거 알아냈고요. 이제 T 플러스 투기입니다. 그래서 각국은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X대 한 개당 일정액의 관세를 부과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T 플러스 투기. 이게 생산자 잉여. 이로 인해 국내 생산자 잉여가 T 플러스 원기에 비해서 $600 증가했다. 이때 200이면 여기 $600 증가했으면 800이 되었다는 거지. 그치? 그럼 다시 그려볼까요? 800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여기 40이면 되죠. 예. 40, 40. 그러면 4, 16 나누기 2 하면 딱 여기 삼각형 먼저 나오니까. 그렇죠? 따라서 여기 얼마? 이렇게 해서 T 플러스 투기. 관세를 얼마 붙인 거야? $20 붙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국내 생산이 20개에서 40개로 늘어났고 국내 소비는요? 몇 개? 예, 80개에서 6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을 몇 개만 하면 돼? 수입을 몇 개만 하면 돼? 여기 초과 수요된 20개만큼만 수입하면 되는 거죠. 됐죠? 예. 그래서 증가했다. 각국에서 생산된 엑스제는 전량 국내에서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그랬으니까. 뭐 이거 그렸으면 이제 문제 끝난 거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는 얼마다? 가는 국제 가격 얼마예요? $20. 그래서 틀렸고요. T 플러스 원기, 이게 T 플러스 원기야. 국내 소비량은, T 플러스 원기의 국내 소비량은 얼마야? 80개야, 80개. 국내 소비량 80개입니다. T 플러스 원기의 소비량은 T기보다, T기에는 몇 개예요? 50개잖아. T기는 요거 50개보다 30개가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T 플러스 투기의 관세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관세 20개, T 플러스 투기 20개 수입해오고 거기다 관세 얼마를 붙여요? $20를 붙이는 거지. 원래 $20였는데 40으로 받으니까. 그치? 따라서 관세 수입은 어떻게 돼? 20개 곱하기 $20 해서 $400라고 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T 플러스 투기의 수입량 얼마? 20개. 그치? T 플러스 원기의 수입량은 얼마가 돼요? 여기잖아. 여기 80개만큼 수요하는데 20개만큼밖에 공급이 안 돼. 60개죠. 그쵸? 60개에서 20개로 몇 개? 40개가 더 적네요.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T 플러스 투기의 국내 소비자 잉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잉여. T 플러스 투기의 국내 소비자 잉여 한번 계산해보자. T 플러스 투기의 국내 소비자 잉여. 어디예요? 저 T 플러스 투기 $40에 그쵸? 거래되는 거 어디? 60개까지. 바로 여기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60 곱하기 60. 그치? 나누기 2. 66에 36 나누기 2 하면 얼마가 돼? 1800. 그치? 되는 거지. T 플러스 원기는요? T 플러스 원기는 여기네. 그렇지? 그럼 여기 80 곱하기 80. 그렇죠? 여기 이렇게 큰 삼각형이니까. 그렇죠? 예. 가격하고 수요 곡선하고 거래되는 데까지니까. 80 곱하기 80. 88에 64 나누기 2. 얼마? 3200. 얼마가 더 많아? 1400이 더 많은데요? 그렇지.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생각하면 까다로운데 또 단순히 생각하면 여기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그대로 하면 되기도 하거든. 자,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는 게 중요한데 실제 시험 현장에서는 막 그럴 시간이 없겠지, 그치? 갑은 T 시점에 연이자율 10%로 $1000를 1년 만기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가나중 하나에 1년간 전액 투자하여 가나는 이거입니다. 원화로 환전해서 $1000를 대출받아서 그걸 원화로 환전한 다음에 한국 주식을 매입하는 방안. 막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 다음에 나는 1,000달러를 대출한 다음에 1,000달러 그대로 주식, 미국 주식을 사는 방안, 요거 2개. 전액 투자하여 순수익을 최대화하려고 합니다. 이제 원리금은 1,100달러지, 맞지? 왜? 1,000달러 빌리는데 이자가 10%니까 10% 100달러잖아.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원리금이 1,100달러죠. 그쵸? 이거는 T+1 시점에 이제 상환을 하게 됩니다. 투자하고 돈 빌려서 투자하는 거야. 돈 빌려서 투자하고 이제 투자 수익 남도록 해야지. 그래야 이제 상환하고 남는 거니까. 순수익은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순수익은 보유 주식에, 자, 이제 순수익 구하는 거, 여기 이제. 이걸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해보고. 이 순수익 구하는 거. 순수익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순수익은 뭐겠어? 투자해서 얻은 이익 빼기 원리금 상환하는 그거 아니겠어? 봐봐. T+1 시점에 원화 환상 금액의, 자, 다시요. 순수익은 보유 주식의 T+1 환상 금액에서, 그렇지. 순수익은 보유 주식에, 그게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그 주식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왜냐하면 1,000달러를 빌렸으니까 그걸 원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뭘 빼주는 거야? T+1 시점에 원리금의 원화 환산. 원리금 뭐예요? 1,100달러. 그쵸? 원리금 1,100달러입니다. 달러의 원화 환산 금액을 빼주는 거야. 환산 금액을 빼주는 거야. 환산 금액을. 이게 순수익입니다. 금액을 빼주는 거지. 그치? 단, 세금, 수수료 등의 거래 비용은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는 뭐냐면 원화로 환전한 한국 주식 사는 거고, 나는 뭐냐면 미국 주식 사는 거야. 왜냐하면 빌린 것 자체가 달러를 빌렸기 때문에 한국 주식 살 때는 원화로 환전해서 사야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2가지입니다. 근데 상황이 또 2가지로 또 나누어져. 표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상황 1, 상황 1 상황, 상황 2 상황. 상황 1 상황은 환율이 10% 상승한 상황이고, 이거 꽤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상황 2는 환율이 30% 하락한 상황이에요. 상황 1일 때, 2일 때, 한국 주식에 했을 때, 한국 주식에, 나 미국 주식에 했을 때, 이렇게. 미국 주식에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나눠보고 우리 각각 순수익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각각의 상황에 따라 예상되는 T 시점 대비 T+1 시점에 원달러 환율 변동하고 주식 가격 변동 상황을 나타내 주고 있고요. 원래 T 시점의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보면 원리금은 1,100달러인데 1,000달러를 빌린 거지. 그치? 그러면 한국 주식 얼마만큼 사는 거야? 한국 주식? 100만 원만큼 사는 거지. 그치? 한국 주식을 100만 원만큼 투자를 한 겁니다. 그쵸? 그런데 한국 주식 가격이 20% 상승했대. 그러면 한국 주식 가격이 얼마 되는 거예요? 120만 원. 그렇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 지금 첫 번째 상황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원리금. 이제 이 120만 원만큼 이익을 얻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자, 이제 환율이 어떻게 변했냐면 여기 여기 상황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T기에 어떻게 했냐면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인 상황이었다라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10% 상승했대. 따라서 1달러에 얼마? 1,100원인 상황이 된 거죠. 여기 1,100원인 상황이고요. 상황 2에서는 1,000원이었는데 30% 하락했대. 그러니까 300원이 하락했으니까 1달러에 700원인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기준으로 할 수 있겠지. 자, 이제 여기 와볼게요. 1,100달러를 빌려왔는데 환율에 근거해서 갚아야 되는 거야. 자, 1,100달러를 얼마? 1달러에 1,100원씩. 그래서 1,100달러 곱하기 1,100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얼마를 갚아야 되는 거야? 121만 원입니다. 네, 다 안 쓸게요. 그러면 수익은 120만 원인데 갚아야 되는 돈은, 그치, 여기서 여기. 그래서 순수익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만 원이 되는 거예요. 되었어?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니까.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1,000달러를 빌렸습니다. 그때는 1달러에 1,000원이었어.
그래서 한국 주식 얼마? 100만 원어치 살 수 있었는데, 그쵸? 근데 한국 주식 가격 불변이래.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100만 원인 거야. 이해됐지? 그치? 그런데 돈 빌려온 1,100달러 이제 갚아야 되는데 1년 지나도 불변이야. 오르지도 그대로네 했는데 이 1,100달러 빌려왔는데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1,100달러 갚아야 되는데 이제 어때? 환율이 떨어져서 700원으로. 그치? 그래서 1,100달러를 700원 곱하기 700원에서 77만 원만 갚으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쵸?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빼주면 어떻게 되냐면 23만 원만큼 플러스 수익이 나게 됩니다. 됐죠? 바로 이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 미국 주식을 사는 상황입니다. 미국 주식을 사는 상황인데 미국 주식, 자, 얼마 빌려왔어요? 1,000달러 빌려왔습니다. 100달러는 이자인 거야. 1,000달러 빌려왔어. 미국 주식 사. 달러로 그냥 사면 돼. 미국 주식이 30% 상승했대. 그러면 수익이 1,000달러 투자했는데 1,300달러가 된 거지? 맞죠? 1,300달러가 된 겁니다. 원리금은 얼마 갚아야 돼? 1,100달러 갚아야 돼. 그쵸? 그러면 1,300달러 벌었고 1,100달러만 갚으면 돼. 그럼 플러스 200달러만큼 이익이 생겼죠. 그런데 그때 환율이 얼마예요? 1달러에 1,100원인 상황이잖아. 200달러 벌었어요. 200달러 곱하기 1,100원 하면 얼마가 되냐면 22만 원이지. 22만 원 플러스. 그쵸? 마찬가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달러를 가지고 미국 주식을 샀어. 그런데 10% 떨어졌어. 그럼 900달러어치밖에 안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치? 그리고 얼마를 갚아야 돼요? 역시 1,100달러를 갚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00달러가 되는 거죠. 그쵸? 그쵸? 마이너스 200달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1달러에 얼마인 상황이야? 상황 두 번째입니다. 1달러에 700원인 상황이지. 그치? 따라서 얼마? 14만 원 손해가 난 거지. 마이너스.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 이게 기본 세팅입니다. 세팅 값이에요. 자, 상황 1은 뭐냐면 1달러에 1,100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상황. 여기 상황 2는 1달러에 700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100달러를 빌려서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일 때니까 100만 원 투자해서 20% 상승했으니까 120만 원. 1,100달러 갚아야 돼. 한국 돈으로 바꿔서. 예, 그래. 물론 여기도 다 한국 돈으로 먼저 써놔도 되는데 이게 더 편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여기 다 해봤어요. 한번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해놓으면 뭐 다 끝난 거죠. 그쵸?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원리금 상환 금액은 원리금이 얼마야? 1,100달러. 그치? 상황 1은 1달러에 얼마? 1,100원이니까 121만 원. 만원 단위 있다고 해보고요. 상황 2는 1달러에 얼마? 700원. 77만 원. 네,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얼마 차이가 나요? 44만 원 차이 납니다. 들렸죠? 그쵸?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상황 1의 경우 가에 따른 상황 1에서 가에 따른 순이익은 마이너스 1입니다. 네,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갑니다. 상황 2의 경우 가보다 나에 따른 순이익이 더 크다. 가보다 나에 따른 가에 따른 순이익이 더 큰데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요거 보고 하겠습니다. 요거 보고 할게요. 그 다음에 가보다 나를 따를 때 두 상황 간 순이익의 차이가 여기 22하고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요. 23하고 마이너스 14입니다. 여기가 차이가 더 크죠? 그렇죠? 따라서 가보다 나를 따를 때 순이익의 차이가 더 큽니다. 반대로 썼기 때문에 틀렸죠. 그 다음에 투자 금액을 가하나에 각각 절반씩 배분하면 순이익은 양의 값을 갖겠죠. 그쵸? 절반씩 배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경우 다 모두 어떠냐면 그쵸? 플러스가 더 큽니다. 플러스가 더 크기 때문에 반반씩 나눠 갖게 되면 여기도 순이익 양, 여기도 순이익 양의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 해주시면 됩니다. 잘했어요.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제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표는요, 각국의 연도별 고용지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고용률, 실업률 진짜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옳은 부정말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고 중요한 단서 15세 이상 인구는 변화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편의상 15세 이상 인구를 10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취업자, 실업자 이거 경제활동 인구가 되고요. 비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2020년, 2021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거고요.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2022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이렇게 해서 요 경제활동인구 되니까 자 보겠습니다. 고용률 63이라고 했으니까 고용률은 뭐죠? 전체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수 그러니까 63 하시면 되고 여기는요 64 하시면 되고 여기 얼마? 7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뭐냐면 실업률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이거 그냥 바로 이제 하다 보면 아는데요. 자, 이거 실업률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실업률.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 다시 말하면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 얘가 바로 10%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 취업자가 여기 63 나와 있잖아요. 실업자 X잖아. 똑같이 X. 네, 이렇게. 그러면 X가 얼마인지 바로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산수 그리고 뭐 여러분은 산수 이런 거 많이 했으니까 바로바로 나올 거예요. 여기 얼마여야 돼? 7. 70분의 7 곱하기 100 하면 10 하고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70이면 여기가 30. 여기가 70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요. 20%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 얼마야 할까? 16이지. 그치? 80분의 16 곱하기 100 하면 20%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비경제활동 20. 그 다음에 역시 10%입니다. 그럼 전체 80분의 8, 그렇지? 곱하기 100 하면 10%, 따라서 여기 20 이렇게 나오게 되죠. 요거 일일이 한번 넣어봐요. 좋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실업자 수는 2021년이 2022년의 2배이다. 맞습니다. 그렇죠? 경제활동 인구 여기 얼마냐면 70에서 80에서 80으로 여기 그대로인데 그치 매년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틀렸죠.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해볼게요. 경제활동 인구 80에서 64입니다. 80에서 64. 2022년은요. 80에서 72입니다. 비율 꼭 계산하지 않아도 여기가 더 크죠? 네, 물론 80% 90%네 뭐. 네, 그래서 2021년이 더 적다.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디귿 맞고요. 그 다음에 전년 대비 비경제활동 변화율은 2021년 줄어들었고 2022년은 그대로네. 전년 대비 그대로인데 같다. 틀렸죠. 그렇죠. 2021년은 전년 대비 줄어들었고 여기는 같으니까 아닙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해서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월에 나왔던 학력평가랑 매우 유사한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갑을 병국의 국제거래에 따른 2022년 경상수지 항목별 수치액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수치액만 나왔어요. 국제거래는 갑국과 을국, 갑국과 병국 간에만 이루어진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자 갑국의 경상수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갑국 한번 해볼까? 갑국, 수치액, 지급액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갑국의 수치액은 어떻게 돼? 을국가 할 때 여기 한 거랑 병국가 할 때 벌어들인 거 두 개를 더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상품수지 170. 그 다음에 여기는 70.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0 이렇게 하면 되죠. 지급액은 뭐겠어요? 갑국의 지급액은 을국이 받은 거, 병국이 받은 거겠지. 그치? 예, 그래서 여기가 얼마? 160. 여기가 90. 여기가 15. 여기가 5 이렇게 되네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여기선 플러스 10인데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10만큼 됐고 여기서 마이너스 20만큼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플러스 10만큼 됐고 여기 지금이니까 마이너스 5. 결국은 마이너스 5네. 그렇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경상수지 마이너스 상황입니다. 이게 갑국의 상황이에요. 자, 이제 을국하고 병국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을국은요. 수치액 이게 다지. 그치? 근데 을국의 지급액은 뭐겠어? 둘 간에만 거래한다며 갑국이 받은 게 을국이 지급한 거겠지. 그치? 그게 포인트야. 여기서 여기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40 이렇게 요거 이게 을국 기준으로 이제 갑국이라 말고 을국 기준으로 요 안에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을국의 상품 수지는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서비스 수지는 10. 여기가 플러스가 더 많으니까
플러스 5. 이제 전체적으로 어때? 플러스 5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병국의 수치액입니다. 플러스. 병국과 각국 간에만 거래하고 각국이 받았으면 이거 병국이 준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다 마이너스라고. 이거 이제 병국 기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병국. 이렇게. 병국의 지급액으로. 그러면 보세요. 여기 얼마? 0. 여기 플러스 10. 여기 얼마? 마이너스 15. 네, 마이너스 15. 맞죠? 네. 그러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5. 아, 여기다. 여기 또 있네. 여기 얼마? 플러스 5. 플러스 5. 그럼 플러스 15 마이너스, 그러니까 0 되네. 균형이네. 그렇게 딱 맞아야 되죠. 얘 마이너스 5 나갔으면 을국이 플러스 5 되고 얘는 균형이고 해서 딱 맞아 떨어집니다. 되었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갑국은 해외 지식재산권 사용료를 포함하는 항목. 어떤 항목이에요? 해외 지식재산권 사용료? 서비스 수지지. 그치? 서비스 수지가 $20 적자. 맞네. 1번이네. 됐고요. 병국은 해외 주식 거래액을 포함한 해외 주식 거래액은 경상수지에 쓰지 않습니다. 어디에 써요? 금융계정에 씁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틀렸고요. 갑국의 경상수지는 갑국의 경상수지 적자입니다. 적자면 물가 상승 아니죠. 그쵸? 돈이 많아야지 물가 상승. 통화량이 많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을국은 병국보다 상품 수입액이 $20 더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품입니다. 봐봐. 을국의 상품 수입액은 뭐겠어? 이거지, 이거. 을국은 각국하고만 거래해요. 그럼 각국한테 100 준 거야. 그래서 각국이 받은 거잖아. 그럼 얘가 상품 수입액입니다. 을국이. 그래서 을국의 상품 수입액은 얼마? 100. 병국의 상품 수입액은 얼마예요? 여기 70 얘가 각국이 받았잖아. 그럼 병국이 수입해서 그런 겁니다. 여기 70. 따라서 얼마 더 많다? 30억 달러 더 많다 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네, 틀렸고요.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투자에 따른 배당금을 포함하는 항목 본원소득수지입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 다 아셔야 돼요. 본원소득수지 갑국 어때? 흑자인데? 그렇죠? 틀렸습니다. 을국은 본원소득수지 어떻게 되지? 을국이 있네. 을국독자네. 을국독자. 그래서 갑국이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경제 수업의 일부다.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인플레이션 나왔고요. 인플레이션 유형 A, B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요? 했더니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옳게 대답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민간 투자가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민간 투자 뭐예요? 총수요의 구성 요인입니다. 총수요가 증가해서 라고 나와 있는 거야. 따라서 A가 뭐가 되는 거야?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총 공급 곡선이 이동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지. 총 공급 감소 때문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B, 그렇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실질 GDP의 감소를 동반하지. 물가, 실질 GDP, 총 공급, 총 수요. 그래서 이런 점이었는데 뭐가? 총 공급이 감소해. 총 공급이 감소해. 따라서 물가가 오르고 실질 GDP 감소를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따라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A, B는 모두 이 화폐가 어때요?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 화폐 가치 떨어져. 배추 하나에 10,000원, 20,000원 화폐, 10,000원, 20,000원짜리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구매력 증가 아닙니다. 틀렸고요.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가에는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방금 봤던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B에 해당합니다. 라고 해야 돼요. 가계의 소득이 증가해서 소득이 증가하면 그렇죠? 소비 지출이 활발해지고 그러면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A라고 해야 됩니다. 쉬운 문제였어요. 1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이게 약간 까다롭게 났죠. 그렇죠? 약간 까다롭게 났습니다. 항상 출제되는 건데 약간 까다롭게 출제가 됐다. 갑은 10월에 월급을 받고 대출이자 얼마를 납부하였다. 대출이자 비소비 지출에 들어갔는데
갑은 10월 월급 명세서의 모든 지급 및 공제 항목을 이게 이제 소득이네요. 기본급, 명절 상여금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 2는 그리고 공제 항목, 공제 항목.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거 제하고 나머지가 들어오거든요. 예, 월급 받을 때. 예, 그래서 공제 항목이다. 제하고 나머지가 들어온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자료 2는 10월 소득 및 지출과 관련된 분석 자료예요. 즉 소득 대비 소비 지출이 60% 수준. 10분의 6이니까 60% 수준이다. 뭐 이거 나온 것이고요. 처분 가능 소득 대비 저축이 0.25, 4분의 1, 25% 수준이다. 처분 가능 소득 대비 저축이 25% 수준이다. 이런 게 이제 힌트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서 뭘 구해야 되냐면 소비 지출, 비소비 지출, 처분 가능 소득 이걸 다 구해야 됩니다. 자, 이제 공식이 여기 여러 가지 이거 쭉 나와 있잖아. 우리 기본 공식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지. 소득은 뭐 하거나 지출하거나 뭐예요? 남은 거. 소득 중에서 지출하고 남은 걸 저축이라고 하잖아요. 은행에 간 것만 저축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지출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뭐지? 소비 지출하고 그 다음에 의무적 강제적으로 내는 비소비 지출, B까지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가령 이렇게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이 80만 원 이거 비소비 지출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뭐가 있다고 해서 대출이자 있다고 했죠. 얘도 비소비 지출에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소득을 벌잖아요. 그러면 소득에서 요거 비소비 지출을 넘겨줘. 비소비 지출을 넘겨주면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실제로 쓰는 돈이지. 즉 450만 원을 벌어도 얘 제하고 나머지를 쓰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봐. 이 공식에서 비소비 지출 여기로 넘겨줬단 말이야. 저 이쪽으로 넘겨줬어요. 그럼 뭐가 남아요? 소비 지출하고 저축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구성되는 거지. 처분 가능 소득은 소비 지출하고 저축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이렇게 또 하나 나눠볼 수가 있겠네. 처분 가능 소득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게 25%래. 25%. 그치? 그러면 처분 가능 소득에서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게 몇 %겠어? 지출이 차지하는 게 75%인 거지요. 좀 그래요. 자,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득이 얼마라고 구했어? 소득 여기 450이지. 450에서 60%. 그치? 450의 60%가 소비 지출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쵸? 10분의 6. 그래서 60%. 그럼 얼마예요? 450의 60% 하면 얼마가 되냐면 270입니다. 여기 270. 그래서 소비 지출 270이라고 구한 거예요. 그래서 소비 지출 270 이렇게 구했어. 소비 지출 270. 그러면 여기 소비 지출이 270이야. 그럼 처분 가능 소득은 얼마여야 될까? 얼마에 75% 하면 270이 돼요. 4분의 3이잖아, 결국은. 그렇지, 360이어야 되죠. 360 하고 이렇게 나누면 4분의 3 곱하기 100 하면 75% 되니까. 따라서 처분 가능 소득 얼마다? 36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처분 가능 소득 360에 25%. 4분의 1. 그러면 저축이 90만 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9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 더해서 36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요, 소득이 450이었으니까 비소비 지출은 얼마가 되어야 돼? 그렇지, 90이 되어야지. 그래야 360이 되니까. 그런데 비소비 지출은 요거에서 80만 원이야. 비소비 지출 하나 뭐 있다고 했어? 대출이자. 그럼 대출이자 대출이자 가가 얼마여야 돼? 10만 원이어야지만 이렇게 해서 80만 원에서 90만 원. 90만 원 해서 비소비 지출 나오는 거죠. 차근차근 해보셔야 됩니다. 네, 다 했어요.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경상소득 여기 안 나왔어요. 일시적 소득 안 나왔습니다. 틀렸고요. 소비지출 얼마였냐면 소비지출 270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비경상 안 나왔고. 비소비지출은 얼마였어요? 비소비지출 90만 원입니다.
저축 90만 원 맞죠? 정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가는 얼마예요? 10이어야 됩니다. 네, 다 했습니다. 자, 이제 2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가보도록. 마지막 문제입니다. 해볼게요. 갑국은 X제와 Y제만, 그래서 X제와 Y제만 생산합니다. 그리고요, 을국은 Z제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X제와 Z제는 생산된 나라에서 최종제로 전량 소비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X제는 갑국에서 전량 최종 소비되고 Z제는 을국에서 전량 최종 소비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 Y제는 X제와 Z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거야. 원료로 사용되는데 X제 1개 생산에 Y제 0.5개가 그럼 봐요. X제 20개 생산할 때 Y제 몇 개 들었던 거야? 5개 들었던 거죠. 1개 생산할 때 0.5개니까 몇 개 드는 거예요? 10개 드는 거죠. 그쵸? 10개. 10개가 재료로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쵸? 됐죠? 네. 여기도 그러네. 20개 생산했으니까 10개가 여기 원료로 이렇게 들어갔겠네. 됐어? 그 다음에 더 가볼게요. ZJ 1개 생산에는 Y제 0.1개가 든대요. 그러면 요 나라 여기 40개 만들 때 몇 개 가져와야 돼? 4개 갖고 와야 되겠네. 여기 수입해 와야 되겠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다 50개 만드니까 5개 이렇게 가져와야 되겠네. 됐지? 다 한 거야. 그래서 표는 2021년, 2022년 양국의 재화 생산량하고 가격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기준연도가 이때입니다. 기준연도가 여기가 기준연도가 되겠습니다. 생산된 재화는 그해 모두 소진되고요. 교역은 양국 간에만 이루어지고요. 거래 비용은 없고요. 뭐 되었습니다. 됐네요. 자, 이거 문제 뭐냐면 명목 GDP, 실질 GDP 구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우리 기본으로 했었던 겁니다. 명목 GDP 어떻게 해요? 그해 가격으로 계산한 거지. 그래서 갑국에는 X제가 최종 재화니까 여기는 왜냐면 재료로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최종 재화의 시장 가격의 합으로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또 을국은 Z제가 최종 재화니까 최종 재화의 시장 가격의 합으로 구하면 되는데 원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여기다 미리 한번 구해 놓을까? 2021년, 2022년 갑국과 을국의 실질 GDP, 명목 GDP. 실질 GDP, 명목 GDP. 이거 사실 다 안 구해놔도 되거든요. 몇 개밖에 안 물어봐서 그냥 몇 개만 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해설하는 거니까 그냥 다 써보는 겁니다. 자, 2021년은 기준연도이기 때문에 기준연도는 그해 가격이 기준연도 가격 같으니까 명목 GDP하고 실질 GDP가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을 한번 해볼게요. 갑국은요. 자, 20개를 생산합니다. 그쵸? 10개가 여기 들어갔지만 어때? 최종 재화의 시장 가치의 합으로 하는 거잖아. 따라서 10개는 넣지 않는 겁니다. 그쵸? 따라서 20개를 10달러에. 그쵸? 따라서 200달러만큼. X제는 200달러예요. 그리고 Y제는 여기 수출한 거는 계산에 넣어야지. 이 10개는 여기 안에 이미 포함된 겁니다. 가격에. 그러니까 10개는 안 넣어요. 하지만 얘는 수출한 거니까 얘는 넣죠. 그래서 240이 됩니다. 됐어? 네. 그 다음에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요. 이게 최종 제하죠. 40개를 20달러에. 그쵸? 그래서 얼마? 800. 그런데 얼마를 수입해 왔어요. 수입은 빼주잖아요. 우리 국내 총생산 계산할 때 수입을 빼주잖아요. 얼마? 40을 빼줘야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얼마가 된다? 760.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 명목 GDP는 그해 가격이니까 얼마? 400이죠? 여기는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원재료 값은. 다만 수출한 건 넣어줘야 되지. 얼마? 여기 50은 넣어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45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명목 GDP 450. 실질 GDP는 뭐만 달라지는 거야? 그렇지. 여기 가격을 기준연도 가격으로 하는 거지. 이게 그해 가격이 아니라 기준연도 가격으로. 그래서 200에다가 50개 수출한 거죠. 그래서 250. 10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 250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해볼게요. 을국입니다. 을국. 얼마? 그의 가격으로 1,500이야. 그런데 수입한 거 빼줘야 돼. 50만큼 빼줘야 되지. 그치? 1,450. 자, 50인데 실질 GDP는 기준 연도 가격 20 이걸로 해야죠. 50, 1000이야. 1000에서 여기 어차피 똑같으니까 50 빼줘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950. 이렇게. 물론 다 안 구하고 몇 개만 물어보니까 그래도 되는데 자, 이제 다 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1번. 기억과 니은의 합은 기억 여기 14개고요. 그 다음에 여기 15개입니다. 따라서 29개 되죠? 틀렸습니다. 두 번째. 각국의 2021년 명목 GDP는 각국의 2021년 명목 GDP 240입니다. 네, 틀렸죠? 각국의 2022년, 이거 구해놓으면 더 편하네요. 2022년 GDP 디플레이터 어떻게 구해요?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이잖아. 250분의 450 곱하기 100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럼 180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 3번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을국의 2021년 순수출이 뭐예요?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거거든? 근데 얘는 수출은 없지. 그럼 빼기, 수입. 얼마? 40개를 수입해 왔습니다. 4개를 수입해 왔어요. 40달러를 수입해 왔습니다. 마이너스 40달러죠. 만이구나, 만 개니까. 예, 그냥 40으로. 그동안 읽었던 단위 거의 다 만 붙인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입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을국의 2022년 실질 GDP는 을국의 2022년 실질 GDP는 950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20문제 쭉 풀어봤는데요.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 물론 시간 안에 푸느라고 진짜 바빴을 거야. 해설 강의 진짜 꼼꼼히 하려고 했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다시 보면서 실력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고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네, 경제에서 꼭 좋은 성적 얻으셔서 좋은 결과 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